기자쇼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이 선운숙 씨 언니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A씨를 둘러싼 이 유영재 씨 공판에 대한 후속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공판에 선운숙 씨가 직접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4월 이혼을 공식한 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면한 건데, 이제는 전 남편과 전초로서의 대면이 아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 즉 유영재 씨와 이 피해자 측의 증언을 위해서 증언대선 증인으로서의 선운숙 씨의 얄궂은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선운숙 씨는 이 언니의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주장을 내놨을까요? 선운숙 씨가 내놓은 새로운 주장은 있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선운숙 씨에게 유영재 씨 측의 변호인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운숙 씨 이날 언니에 대한 미안함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에서 진행이 됐는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죠. 전 아내 선운숙 씨는 유영재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친언니 A씨 측의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이날 단정하게 검은색 옷을 입고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선운숙 씨는 어떤 질문에도 진실로 대답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한 뒤 검찰 측의 질문에 차분한 말투로 답을 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위증을 했다, 그러면 선운숙 씨 역시 위증의 처벌을 받게 되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아무리 친언니라 할지언정 본인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면은 안 되는 자리였다는 거죠. 자, 이 자리에서 선운숙 씨는 은퇴라는 키워드까지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선운숙 씨는 신체 부위가 닿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웠는데 유영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송을 했다. 언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래서 언니가 고소하고 싶다고 했고 내가 알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면서 이제는 유영재 씨의 이유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했다. 언니는 진심으로 사과받고 싶어 했다. 나는 오래 방송했으니 은퇴까지 각오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논란 자체가 선운숙 씨가 아니라 선운숙 씨 언니지만 그 가해자로 지목받은, 아직까지는 의혹이고 지목받았지 실제로 유영재 씨가 이 일을 벌였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상태인 거죠.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에서 할 겁니다. 하지만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전 남편이 언니에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미지 손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였고, 더 나아가 이런 사안을 미리 공론화되기 전에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이럴 게 많은데 꼭 하셔야겠냐? 자녀들은 물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즉 고소를 안 하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것 같다. 즉, 지금 언니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통해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니는 살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운숙 씨는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언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다. 연예계를 은퇴할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저로 인해서 언니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날 그 상황에 대해서 담당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선운숙 씨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취재진이 있는 현장을 오게 됐는데, 혹시 오시면서 어떤 취재진한테 입장 발표라든지 그런 거 준비한 건 좀 있으셨나요? 특별히 말씀을 많이 아끼셨고요. 네. 이번 증인신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법정을 통해 하셨는데요. 네. 주요한 요지는 본인이 이 증인신문을 임항에 있어서 연예계 생활을 은퇴할 각오로 왔고, 네. 그리고 나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받았을 자신의 언니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선운숙 씨의 언니에 이어서 선운숙 씨 역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물론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또 재판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기에 굳이 비공개로 진행하기보단 재판을 공개하며 양측의 이익을 다 같이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이해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서는 게 대중들이 볼 때는 유영재가 이러이러한 짓을 했구나 라고 지레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판단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재판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오히려 유영재 씨가 더 옹호를 받겠죠. 선운숙 씨와 그 언니에게는 역풍이 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대중들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일단 두 사람은 최대한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재판은 거의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시간 안에 그 좁은 법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 현장의 분위기, 그 공기의 무게는 어땠는지 노종원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유영재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직접적으로 좀 눈을 마주치시지는 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눈을 안 마주치고 최대한 좀 침착하게 증언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증인신문 시간이 거의 1시간 가량 됐습니다. 근데 한 네. 30분 정도 넘어가니까 어쨌든 본인도 이제 가족들의 일이다 보니까 조금 어떤 좀 슬픔의 감정을 조금 표현하시기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침착하게 잘 증언해 주셨습니다. 네, 선운숙 씨가 현장에서 이런 답변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유영재 씨는 어떤 반론을 내놨나요? 예, 이번 기일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신문, 즉 유영재 씨의 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기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심정을 밝히시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참 원론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 적지 않은 나이에 재혼을 했죠. 근데 왜 친언니가 함께 살게 됐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궁금증에 대한 답변부터 나왔는데 자, 선운숙 씨는 결혼 전에는 집에 놀러 오는 정도만 했지만 결혼 후에 자주 오게 됐다. 부끄럽지만 난 살면서 청소를 하거나 밥을 해본 적이 없다.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도 모르고 전기밥솥도 유영재와 결혼 후 처음 사용해 봤다. 집안일에 익숙치 않아 집도 80평대로 넓어 유영재에게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사 도우미를 부르면 안 되냐고 부탁했지만 유영재는 번거롭고 싫다며 거절했고 그래서 언니에게 부탁하는 건 어떠냐고 되물었고 그건 괜찮다고 했다. 언니는 진심으로 내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흔쾌히 내 부탁에 응했다. 즉 살림에 서툰 선운숙 씨가 먼저 언니에게 부탁을 했고 유영재 씨가 그것엔 응했기 때문에 셋이 함께 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함께 살던 세 사람, 선운숙 씨는 언니의 피해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됐을까요? 검찰 측이 추행 피해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냐고 묻자 선운숙 씨는 들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갖고 있다는 그 녹취를 듣게 됐다는 건데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들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언니가 그 녹취를 갖고 있다가 선운숙 씨에게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듣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했는데 지난해 11월 불미스러운 일로 유영재와 다툼이 있던 적이 있다. 우연히 유영재가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됐는데 거기엔 잘자 사랑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상대방은 미투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적으로 싸운 일이 많았는데 그 문자를 보고 이 사람과는 안 살아야겠다 결심하게 됐다고 운을 뗀 뒤 그렇게 합의하고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지만 유영재의 말에 넘어가게 됐다. 만나서 대화 좀 하자.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시 잘해보자. 내가 잘하겠다라고 설득을 했다. 그 말을 듣고 내 생에 2번의 이혼은 없다고 생각하게 됐고 우리 어렵게 만났으니 잘 해보자는 약속을 받고 이혼 취하를 결심하게 됐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만의 문제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그들끼리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잘해보자 싶었던 그때 친언니가 이혼을 취하면 나는 너랑 다시는 안 볼 거다 라면서 녹취록을 들려줬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두 사람이 이혼한다고 했으니까는 아 이제 그만 사는구나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다시 산다고 했을 때 그때 언니는 더 이상 이건 납득할 수 없고 그러면 당연히 선운숙 씨는 아니 언니 왜 그래 내 인생인데 라고 했겠죠. 그때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녹취록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들은 이미 재판부에 제출이 된 상태고요. 자, 그러면서 선운숙 씨 언니는 내가 다시 이혼을 취해야 할까 봐 미리 녹음한 녹취록을 들려줬다.
그 녹음 파일을 한 번 듣고 그 후로는 다시 들을 수 없었다. 그 정도로 상처가 컸고 상상도 못했던 말을 언니의 입을 통해 듣게 됐다. 수십 년간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듣지 못했던 가당치 않은 말들이었다. 심지어 은숙 씨한테 말하면 안 되지라고 만류하는 유영재 씨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범죄를 확신하게 됐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를 두 사람 사이에는 얘기를 나눴겠죠. 근데 이거를 선우은숙 씨에게는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유영재 씨가 말하는 게 녹취가 돼 있고 그걸 선우은숙 씨가 듣고 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즉 유영재 씨가 인정하는 뉘앙스였다고 판단을 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그 전까지 선우은숙 씨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전에도 언니가 유영재 씨의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무언가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유영재와 1년 6개월 정도 살았는데 결혼 생활 중반쯤에 언니가 유서방이 가끔 나갈 때 툭툭 치고 간다. 습관이 되어서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다간 성추행으로 걸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너무 앞서 나간다고 생각했다. 당시엔 내 남편이기 때문에 언니한테 고마우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가 간접적으로 의사표현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언니는 해당 사건 이후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유영자의 U자만 들어도 토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6kg이 빠지게 됐다. 그러다 언니가 법적 절차를 밟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내가 알던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는 게 선우은숙 측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선우은숙 씨가 증언대에 서서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는 내용인데 반대 신문도 있겠죠. 유영재 씨를 보호해야 되는 유영재 씨의 변호인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일단 유영재 씨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전면 부인, 사실이 아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재 씨의 변호인,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앞선 답변들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언니에 대한 추행 사건이 이혼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라고 언론을 통해 발언한 게 맞냐라는 질문을 여러 번 건넸고 선우은숙 씨는 당시 충격을 받고 쓰러진 상태라 내가 직접 언급하진 않고 변호인을 통해 답을 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도 물어봤는데 피해자의 증언과는 달리 증인은 유영재가 나가면서 어깨를 두드렸다는 식으로 제스처를 취했는데 피고가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린 게 맞냐라고 물었고 선우은숙 씨는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모르겠다. 언니의 말을 통해 들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유영재 씨의 변호인, 재판부는 왜 이런 질문을 건넸을지 한번 그 행간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런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밀폐된 곳, 제3자가 보지 않는 곳, CCTV가 없는 곳, 즉 두 사람만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물적 증거를 찾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녹취록이라고 갖고 있는 증거 역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고 대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유영재 씨가 사실상 인정을 하는 뉘앙스, 이런 식의 녹취록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적 증거보다는 증인, 즉 증언이 대부분의 판단 기준일 때 재판부와 변호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친언니 그리고 선우은숙 씨의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관성이 없다,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부가 볼 때 뭐야, 자꾸 말이 바뀌네? 언니의 증언과 선우은숙 씨의 증언이 달라. 그럼 실제 일어난 경험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내가 겪은 피해 사실을 예전에 말했을 때와 지난번에 말했을 때, 이번에 말했을 때 다르게 말한다? 이거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즉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무죄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선우은숙 씨의 증언, 언니의 증언에 대해서 과연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재차 거쳤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은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에서는 일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모르고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도 경찰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바라보니까 이거는 혐의점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어떻게 했죠? 기소,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제 최종 판단을 두고선 1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아직까지 유영재 씨는 유죄가 아닙니다. 어떤 주장이 있고 녹취록이 있다고 해서 그 녹취록이 실질적으로 유영재 씨가 죄가 있다,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공판에서는 유영재 씨가 직접 증언대에 섭니다. 그리고 검찰이 재판부가 직접 유영재 씨에게 물어보겠죠. 그 후에 선고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지 저희가 계속 취재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